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의 이선주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희는 쉬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한국과 해외에서 블록체인 업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1부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와 2부 프론티어 인터뷰로 진행되겠습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에서는 코인의 최전방에 계시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시장의 핫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고요. 2부 프론티어 인터뷰에서는 베트남 정식인가 1호인 암호화폐 거래소 까몬빗의 안희섭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낼 블록체인 인사이트. 먼저 첫 번째 코너죠.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방송 중에 이렇게 솔직한 방송이 있었을까요? 자,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의 박재준 센터장님, 그리고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참 실무자 회의 여러 안건들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안건들이 올라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CO 실태 조사 결과 정부는 ICO 전면 금지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ICO 제도화가 무산화되면서 국회와 업계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서울시는 시민 100여 명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출범하기로 밝혔는데요. 서울의 블록체인 행정 서비스를 제안 및 평가한다는 취지인데 과연 구체화된 방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집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토큰인사이트가 전 세계 400개 이상의 거래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탈중앙화 거래소가 업체 19개이고 그중에서 19%는 거래량이 0.83%밖에 불과하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여전히 탈중앙화 거래소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마운트곡스 채권자 지원 사이트인 곡스닥스에서 이 신탁관리인 계좌로 약 3,500억 원이 입금된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과연 마운트곡스가 암호화폐 3,500억 원을 처분한 건지 그 실상이 곧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참 흥미로운 안건들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전문가님들은 어떤 안건들이 흥미가 가시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먼저 신진욱 대표님부터 어떤 안건들이 좀 눈길을 가시나요? 네, 일단 오늘 저도 항상 하듯이 두 개 제거를 해보면요. 2번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향후 뭐 모습이 기대되고요. 마운트곡스 같은 경우에 뭐 암호화폐 처분이 된 게 좀 신기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 해킹이 문제가 됐었지만 어떻게든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 해서 이게 큰 문제라기보다 이렇게 해결되는 모습이 저는 또 긍정적으로 또 보이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개를 제거를 해보고 네. 이제 ICO 전면 금지에 대한 이야기나 중앙 집중형 거래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3번의 경우에 중앙 집중형 거래소가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한 게 이제 400개 이상의 업체를 조사했다고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 이미 200개 이상의 저는 거래소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덱스의 그 탈중앙 거래소가 19%가 아니라 사실은 더 한 자릿수가 이제 정상일 거예요. 그래서 그 블록체인을 신뢰하고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건 결국 그 메커니즘이 사람들한테 소구되고 잘 동작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에 중앙화 거래소는 지금 현재의 그 시대를 잘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로 넘어갈 텐데 지금 당장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당연히 암호화폐 거래소는 탈중앙으로 이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짚고 넘어가면 이제 끝날 것 같고요. ICO의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런 조사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입장에 대해서 한번 짚어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짚어간 입장에서 한번 저희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1번에 대해서 ICO 전면 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전히 화제인 정부의 입장, ICO 전면 금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박재준 센터장님은 어떤 안건에 눈길이 가시나요? 네, 지금 얘기하신 대로 ICO 금지 조치를 그 입장을 이제 고수하겠다는 발표 때문에 시장에서 좀 실망하는 반응이 좀 많았죠.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해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하나 더 눈길이 가는 건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발표한 이제 블록체인 가버넌스 단이라는 조직입니다.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제 이름은 가버넌스 단인데 실제 이제 하는 내용이나 하는 역할들을 보면 뭐 체험단이나 뭐 서포터즈 뭐 이런 그 단어들이 어울리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이름을 짓게 됐을까? 뭐 그 이유나 또는 배경 또 단어의 오용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이 가버넌스가 원래 블록체인과 코인은 이 프로젝트 자체가 자율이고 탈중앙이라는 걸 전제하고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보안 또는 그 조직을 관할하는 것, 또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가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백서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고. 근데 그 가버넌스가 자칫 이 프로젝트, 또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분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자 했을 때 아, 가버넌스가 이게 체험단이나 서포터즈가 하는 역할인가 하는 이런 혼용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러나 역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ICO 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서울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정부가 ICO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오늘 픽업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정부 국내 ICO 전면 금지를 재확인했는데요. 기존 입장 유지한 그 속사정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계에서 뭐 예상은 했습니다. 정부가 좀 보수적으로 예전 입장을 고수할 거라는 그런 시각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래도 막상 발표가 되니까 좀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박재준 센터장님 먼저 이 입장 속사정이 뭔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속사정이라고까지 얘기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이제 ICO 금지 조치를 내리고 나서 그게 이제 사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서 작년 말로 보자면 작년 말 연초에 이제 당시에 법무장관이죠.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당장 이게 폐쇄 또는 이제 모든 걸 금지하겠다라는 그 금지 조치를 검토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발표하시면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을 가져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또 이제 기관에서 관련 기관에서 ICO 자체를 금지한다는 조치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지금 실태 조사를 약 적지 않은 기간이죠. 제가 지금 가늠하기로는 한 3개월 이상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들의 문제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처럼 뭐 자금 사용 내역이라든지 또 토큰을 팔아서 이제 토큰 제공하고 받은 투자금에 대한 모집 방법, 또 입금 내역, 또 투자 내역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해당 업체에서는 거의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ICO 사실 지금 여기 신 대표님도 나와 계시지만 ICO 자체를 하느냐 마느냐는 사실 시장의 화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네. 이제 그 형태로는 더 이상 투자금을 모으기 어렵다라는 게 시장에서 다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이제 STO까지 왔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시도가 되고 있고 아마 이것도 계속 진화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ICO 금지 조치를 고수한다라는 발표가 나오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투자자의 피해가 아직 많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투자자의 피해가 줄어들 때까지 정부는 가만히 있겠다는 걸로밖에는 안 들린단 말이죠.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은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문제점들을 찾고 선도적인 방안을 제시해서 그러한 그 발전적인 모습들을 찾아가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금지 조치를 고수하는 것 자체에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막연히 그냥 금지하는 것보단 피해자 구제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또 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당연한 그 결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이제 실망은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지금 상황이 그 업계 전체에 그리고 작년 9월에 조사했을 때의 상황과 현재 시장 상황도 또 다르고
그 상황에서 지금 안 좋은 상황의 그 스냅샷을 찍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결과가 나온 건 이제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저는 조사했다는데 더 의미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 조사했더니 이렇더라라고 한 번 했고, 근데 이런 조사가 없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올해 또 9월에 한 번 한다면 작년엔 이랬는데 이랬구나라고 한 발 나아갈 수 있는데 저는 더 희망을 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까지는 비교를 할 수 있는 샘플이 없었다면은 이 9월에 작년에 이제 했었던 상황 내에서 다행히 가장 최악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상황은 더 저는 좋아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 스냅샷이 한 번 찍었기 때문에 이게 1년 단위가 아니라 한 반년마다 6개월마다 정도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상황이 꽤 좋아졌구나 하는 상황을 이걸 조사한 곳에서 이제 좀 더 알 수 있고 정부에서 판단하기에 더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적인 부분을 저는 그 결과에서 다르게 저는 해석을 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신 대표님께서는 의외로 또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면 나아지지 않나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정부의 입장과 다르게 또 여당,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여기 블록체인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글쎄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정부 여당의 발표에 대한 반대 입장. 이제 이 입장은 사실은 기존의 금지 조치를 고수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이제 정부가 이제 몇 번 언급이 됐었죠. 이제 그 샌드박스 형태의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또는 어떤 지역이나 특정 기업군에 따라서 지원을 좀 하고 그 프로젝트가 겪는 시행착오를 정부에서 바라보면서 규제를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막히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발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블록체인이나 ICO 또는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대변하는 건데 블록체인 프로젝트 관련돼서는 지금 뭐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이제 야당 쪽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당들이 있죠. 근데 네. 그 당들에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시작을 해보자라는 거에 같은 출발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당에서는 그 당원들의 어떤 그 신분이나 일종의 행위, 그러니까 이제 당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또 일반 국민들, 그 당에 소속된 책임 당원이나 또는 그 밖에 참여하는 여러 인원들이 어떤 기여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약간 추상적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하거나 아니면 측정할 수 있는 단위를 가지고 도입을 해보겠다. 이제 뭐 그 블록체인 자체가 이제 위변조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걸 기록에 담는다 그러면 의미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벌어지는 건 사실 정부가 이 블록체인이라는 이 영역 또는 뭐 ICO라고 대변되는 이 코인을 통해서 투자를 받는 이 방식 이 자체에 대해서 이 ICO라는 방식 자체를 금지할 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을 거냐에 대한 얘기로 빨리 좀 옮겨갔으면 하는 게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블록체인 시장에서 우리나라 인력들 또 우리나라 회사가 이번 금지 조치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국내에서 금지를 하니까 해외에 어떤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까지도 단속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입장을 비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상황까지 된다 그러면 국내 인력에 대한 유출, 그러니까 해외 유출에 대한 문제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이제 오늘자 신문에도 났던 것처럼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한국의 IT 인력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대학원 단에서 연구 자금을 지원하고 인력들을 빨리 선점해서 자기네들과의 계약을 갖는 이런 형식까지 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ICO로 얼마나 피해보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갈 게 아니라 이 ICO 또는 블록체인 또는 어떤 STO든 IEO든 그 어떤 형태든 간에 기존 시장에서 좋은 인력과 좋은 프로젝트를 어떻게 유치하고 그 유치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얻을 게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제도를 만들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이런 쪽으로 빨리 화제가 옮겨갔으면 하는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더 발전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좀 약간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제대로 좀 작용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런 야당의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뭐 이 관련 사업을 하다 보니까 희망회로라고 하죠. 이 희망회로가 이제 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타이틀로 삼고 하는 부분이
와, 이게 진짜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처음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샀었던 그 수년 전보다 예전에는 그게 뭐야? 이제 뭐 어떻게든 제가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이런 정부 관련 분들 만났을 때 그래서 뭐 난 모르겠다였는데 이거를 타이틀로 아젠다로 삼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꽤 성장한 그 비즈니스고 그런 분야구나라는 생각이 감회가 일단 새로운 부분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과 여당 뭐 이런 그 대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가 잘 모르겠으나 누구든지 먼저 아젠다는 선포하는 게 프레임을 만드는 게 이제 우선이라는 게 이제 제가 얼핏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굉장히 이제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마찬가지로 이제 뭐 장군 멍군처럼 야당에서 그렇게 발표했다면 여당에서는 더 또 크게 또 발표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과정 내에서 입법이 미뤄지고 있었던 거나 기존에 저희 그 9월에 조사했었던 내용이 사실은 그 정부의 입장 자체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그거는 이제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정부의 방침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상황은 꽤 괜찮더라라고 발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황이 괜찮더라도.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 그런 걸 이제 아젠다 삼는다면은 여당도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식의 대응이 있을 것이고 전적으로 이제 수용을 더 크게 이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반대로 갈 텐데 반대로 간다면 결국엔 이제 그건 좋은 전략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제 제 국민으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그 과정 내에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거고 여태까지 미뤄졌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좀 많이 풀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한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ICO 제도화가 이제 무산이 되면서 업계의 또 반발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센터장님은 어떤 의견 보이시나요? 글쎄 이제 업계에서의 반발이라고 하면 이제 많이 기대했단 말이죠. 네. 뭐 제주도 쪽에서 얘기했던 특별자치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샌드박스 형태의 어떤 틀을 만들겠다. 또 강원도에서도 이걸 지원하는 프로젝트 환경을 만들겠다. 또 정부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기존은 그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예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또 이제 이런 조치가 발표가 되니까 가장 먼저 첫 번째 다가오는 건 프로젝트 하려는 입장에서는 비용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한국에서 그 어떤 형태이든 간에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 외국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쪽에 뭐 핀마가 됐든 뭐 싱가포르든 스위스든 그걸 행하려고 하는 나라의 금융위에서 갖고 있는 규제에 맞춰서 법무법인과 계약을 하면 최소한 일단 시작부터 수억 원이 넘는 돈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체제를 할 수는 없으니까 또 거기서 다시 돈을 받아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도 회계적인 문제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원천세라는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다가오는 게 비용. 자,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계속 불편하고 약간 위법적인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씩 비용이 집행되는 것들이 여전히 해결 안 되는 상황. 이게 가장 크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ICO 금지 자체가 금지한다고 하는 정책이 지금 유지된다고 해서 할 수 있던 ICO가 못하던 ICO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ICO는 지금도 해외 법인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면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문제들이 먼저 다가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야후라는 회사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네. 예, 야후라는 회사를 기억하실 텐데 야후가 처음에 이 인터넷 시장에 나왔을 때 그 야후라는 뜻이 이제 걸리버 여행기라는 그 글에 나왔던 그 책에 나왔던 야만족의 이제 일컫는 명칭입니다. 근데 그때 이 지루한 인터넷에 야후 같은 존재가 되겠다.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고 약간 이상하고 신기한 행동들을 하면서 시장에 좋은 답들을 찾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야후는 이러이러한 창업 이념을 갖고 있다라는 인터뷰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모두 정부나 관련된 이걸 지원하거나 또는 함께 해야 되는 파트너들이 기관들이 이걸 규제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이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라고만 쳐다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런 야후들이 많이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해외에 있는 프로젝트들이나 블록체인 관련된 인력들이 한국에 가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한국에 가서 프로젝트를 준비하면 이러이러한 장점들이 있더라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저는 샌드박스 제도뿐만 아니라 그 투자자의 피해 또 좋은 투자처를 찾고 싶어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규제를 만들더라도 좋은 투자처를 찾고자 하는 투자자의 수요는 막을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금융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환경에서는 무엇을 규제하고 무엇을 잡고 막고 이런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이 시장 환경이 한국의 시장 환경을 바꿔서 해외에 있는 많은 좋은 인력, 좋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변화. 이게 지금 업계들이 가장 바라고 있고 또 시장에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해외에서 블록체인의 인재들과 또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서 한국 시장이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은 또 어떤 의견을 보이시나요? 저는 일단 저희를 통한 이제 현황을 좀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더 당연한 지금 조치고 이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원래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구축을 해서 아까 박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 이미 돈을 수억을 이제 지불하고 이미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다 만든 상황에서 저희는 일단 묵묵하게 이제 저희 갈 길을 이제 쭉 가고 있고 향후에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되더라도 상관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게 더 장기화될 수 있겠다라는 오히려 더 장기적인 계획을 더 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채용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제가 많이 하고 싶지만 세금도 많이 내고 싶은데 일단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일단 저희가 낼 수 있는 세금을 최대한 많이 냈어요.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까지 해서 최대한 많이 신고를 한 상태인데 올해는 사실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잘 모르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해외 사업을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진출을 올해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정부의 기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작년에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기다릴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저 멀리 보고 가야겠다라는 그 의사결정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됐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해외에 굉장히 이제 많이 진출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 이제 본사가 이제 한국에 둘 것인가 이제 기존의 싱가포르 법인을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유럽에 어떻게 둘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빨리 판단을 하고 아마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료는 상반기 또는 그 1분기 중에 아마도 다 결정이 돼서 좀 더 멀리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 내에서는 좀 안타깝죠. 뭐 이렇게 일자리를 더 만들고 싶고 그런 부분이 네. 안타깝습니다. 예. 네, 두 분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정부가 이제 발표한 ICO 전면 금지에 대해서 여러 안건들을 이제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각각 이제 생각하시는 한 줄 평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센터장님 발표해 주시죠. 예, 저는 지금 오늘 중복해서 제가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한국을 해외에 좋은 프로젝트, 좋은 블록체인 인력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싶고 프로젝트를 하고 싶게끔 하는 환경, 그런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대표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 줄 평 부탁드려요. 네. 저는 이제 정부의 전적인 환영 의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결국에 각 행정부처에서는 고만고만한 이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 야당도 뭔가 이제 프레임을 발표를 했고 결국에 그렇다면은 좀 서로 선제적으로 발표를 해서 그 기조가 바뀐다면 여태까지 막혀 있었던 것들이 행정이나 뭐 이런 입법에 관련된 것들이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적인 환영적인 환영 제스처가 위에서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정부의 ICO 전면 금지에 대해서 정말 과감없이 토론해 봤는데요. 어쨌거나 두 분 다 이제 전면 금지를 토대로 좀 더 진일보하는 그런 계획이 발표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록체인 업계 국내 유망 기업과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베트남 제1호로 정식 인가를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까몬빗의 안희섭 대표를 모시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겸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한국암호화폐 연구소를 만들어서 디지털 자산관리사 교육을 5기째 하고 있고요. 또 암호화폐에 관련된 기본 교육, 또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에 관련되어져 있는 성인들을 상대로 하는 기본 소양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암호화폐, 한국 블록체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신규 암호화폐에 대한 검증과 평가, 또 우수 암호화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 또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 앞에서 이제 코인 모임 나눔터 카페 르빗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사장님도 오시면 제가 맛있는 커피를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트남 가보고 싶었는데 한번 꼭 가봐야겠네요. 네. 그러면요, 일단 까몬빗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베트남 1호 정식 인가 허가를 받았다고 소개를 했거든요. 이게 참 의미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낯선 이름인데요. 까몬빗 어떤 거래소인가요? 저희 기업이 함께하는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거고요. 실질적인 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나눔을 실천하고자 땡큐라는 말. 땡큐. 땡큐의 베트남어가 까몬입니다. 그래서 까몬이라고 적고요. 저희 까몬 거래소 특징을 보면 일단 한국 원화마켓이 있어서 한국 친화적인 거래소고요. 아마 글로벌 거래소 중에서 원화마켓이 탑재된 건 저희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가 이제 거래소가 2개가 있어요. 중앙거래소가 하나 있고 이제 P2P 거래소가 있는데 중앙거래소에는 물론 이제 가상화폐 베트남 돈이 붙고 또 저희가 특징이 P2P 거래소를 통해서 서민 이제 금융을 같이 실현을 해요. 그래서 해외 살다 보면 저도 중국에 살다 왔는데 해외 살다 보면 주재원을 살고 또 제외 국민을 살다가 보면 송금 환전 쪽에 아주 곤란함을 겪는데 저희 P2P 거래소를 통해서 저희가 서민 경제 금융을 통해서 소액 대출, 환전, 외환을 같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베트남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한국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저희가 저희 본사가 있는 베트남 빈정이라는 도시가
신행정 도시입니다. 네. 한국 IT 기업만 약 600개가 넘게 들어가져 있고요. 세계 많은 IT 기업들이 모이는 곳이라 2015년부터 베트남이 그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30% 선에서 외국인 그 소유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빈증시의 아파트 분양 임대 사업. 또 저희 이제 깜코인으로 저희 코인 이름이 깜코인인데 저희 코인으로 그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역세권을 개발을 할 겁니다. 역세권 개발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역세권. 베트남은 아직 그 역세권 개념이 없어요. 이제 그렇군요. 막 전철이 들어서는 곳이라. 그래서 저희 깜코인 갖고 역세권 개발해서 뭐 백화점도 짓고 호텔도 짓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갖고 있고요.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국은 한 사람이 아파트를 10채 산다라든지 많이 사면 또 전매를 하면 불법이잖아요. 네. 한국 법에는 불법인데 베트남은 한 사람이 10채를 사던 100채를 사던 또 전매를 하던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빈증시의 아파트를 정보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것을 또 안전하게 사서 또 전매도 하고 그래서 서민 실질적으로 아파트 투자 사업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베트남 거래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통화로 거래가 가능한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베트남 돈이 되고요. 네. 원화마켓도 되고 달러, 또 US 테더, 비트이더는 물론 기본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비교적 거래할 수 있는 화폐가 많습니다. 네, 다양한 화폐로 거래가 가능한데요. 그럼 또 궁금한 게 왜 한국이 아닌 베트남 거래소를 선택하셨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현재 한국의 거래소가 150개가 넘어요. 네. 일단 원화마켓이 불가능하고요. 또 한국은 워낙 그 규제공화국,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비트 비썸에서 2천만 원 이상을 인출하면 금융감독원에 보고가 된다라든지 또 온갖 규제가 많이 있어서 또 ICO가 불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많은 자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특히 비트포렉스나 비트맥스나 이런 그 세계 메이저 거래소의 일거래량의 약 15%가 한국 사람들의 거래라는 그 말도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은 아직은 그래, 한국처럼 그렇게 규제를 하지 않고 그러진 않으니 저희가 그래서 이제 베트남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네. 요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신흥국가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베트남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님께서는 그걸 더 몸소 체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 베트남에서 지금 현 실상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베트남은 현재 전국이 거의 공사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흥개발도상국가고 1년에 연 6%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 젊은 나라죠. 국가의 평균 연령대가 30대. 어리네요.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베트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제 신흥개발도상 국가가 AI라든지 사물 인터넷 같은 이런 그 많은 기술이 축적되어져 있는 사업으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데 블록체인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기술이고 또 복잡하지도 않고 축적된 기술이 없어도 정부가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 여부가 크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 자체가 그 동남아 어떤 그 허브로서 블록체인의 허브로서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굉장히 높아요. 또 가장 매력적인 건 젊다, 인건비가 싸다. 그리고 베트남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쪽에 대한 기술도 뒤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 쪽 시장을 자꾸 두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입니다. 저희가 장기적인 목적으로는 올해 9월 정도, 좀 아니면 내년 정도에는 한국 베트남 블록체인 관련 학과를 개설해서 한국의 기술과 베트남 젊은 친구들의 어떤 결합시켜서 블록체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저희가 꿈도 갖고 있습니다. 네,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실 것 같은데요. 지난해 7월 말에 베트남 증권위원회에서 현지 기업들에게 좀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해서 좀 피할 것을 권고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는 또 스타트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인다는 소식도 전해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뭐 한국에서도 규제에 대해서 말이 참 많은데 베트남에서는 또 현재 어떤 정부의 입장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베트남도 최근에 채굴기 관련 그 다단계 사기 사건도 일어났고요. 똑같이 한국도 암호화폐가 개념 정의가 되어져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0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300억
500억 팔아도 세금은 0원. 베트남도 아직 이제 개념 정의가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비교적 어느 정도 ICO는 허용하는 입장이고요. 또 베트남의 현실이 국민의 30% 정도만이 현재 은행을 이용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비교적 베트남은 블록체인과 페이먼트 사업에는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다. 그래서 저희 까몬빛 거래소도 향후 페이먼트 사업을 통해서 이제 한국과 베트남과 동남아를 잇는 그런 사업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은 블록체인 페스티벌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네. 신흥 시장에서 앞서 참 그 동남아시아 이쪽에 많이 진출하고 있고 활발하게 대표님께서도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까몬빛의 현지에 대한 그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베트남 거래소 현실을 보면 현재 베트남 동이 탑재가 되어져 있는 거래소가 없고 또 무허가로 하다 보니까 좀 조잡하죠.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거고 까몬빛의 가장 큰 특징은 저희는 최고 경영자도 해킹이 불가능한 그런 보안 그래요? 솔루션을 갖고 있고요. 또 저희 까몬빛 거래소 코인은 기본적으로 STO형으로서 장기 투자 가능하고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는 그런 STO형 코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신행정 도시의 빈증이라고 하는 신행정 도시의 부동산 연계 사업들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장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을 잇는 그런 동남아 황금 상권을 좀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베트남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되고는 있는 건 알겠는데, 뭐 코인원 빗선 등 국내 거래소도 이제 해외 거래소 진출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이 이제 많이 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까몬빛의 또 자체 그 다른 거래소와 다른 차별화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의 가장 큰 사업은 뭐니 해도 일단 안정적인 거래소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에 잡스가 2007년도에 스마트폰을 내놨을 때 그 스마트폰이 많은 기능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 MP3, 뭐 카메라, 컴퓨터 그런 기능을 했는데 암호화폐 시대에 와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와 거래소가 이 결합이 되다 보면 많은 기능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래소가 안정적인 거래소면 은행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벤사, 피자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서민금융, 그다음에 대출 이런 업무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베트남과 동남아를 잇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이제 해보고 싶은 거죠. 또 저희만의 이제 프로젝트는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특징이 서민권이 은행 진입을 좀 가능하도록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올해 상반기 중에 좀 가능하면 좀 협동조합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한국의 새마을금고 아직도 베트남은 그 일반 기업들이 그 메이저 은행의 지점이 아직도 가능한 상황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금융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참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페이먼트 사업 활성화하고 게임 사업 진행하고 이제 쇼핑몰 진행하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겁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정말 다양한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거래소뿐만 아니라 또 프로젝트 깜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거래소가 메인이 아니라 그 깜 프로젝트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전초전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결국은 아시아, 동남아시아, 필리핀을 잇는 그 페이먼트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진행되면 결국은 페이먼트 사업이 전 세계를 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 깜 프로젝트의 가장 큰 최종적인 목적지는 페이먼트 사업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를 잇는 저희 깜 코인이 기축통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것을 꿈꾸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거래소가 좀 더 안정적으로 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면 은행의 기능도 자본주의 시대의 최고의 기관인 은행이 블록체인 시대가 되면 아마 거래소가 그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는 거 하고 또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중국에 오래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외국 살다 보면 송금 쪽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P2P 거래소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한국 국민들한테 좀 편리성을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뭐 장기적으로는 쇼핑몰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지 이제 베트남에서 진출을 활발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현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가 페이먼트 쪽에는 굉장히 이제 호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이제 각도로 페이먼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까몬빛은 아직 정식 오픈 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제 언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신지 그리고 설계한 로드맵이 좀 전체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현재 P2P 거래소는 현재 열려 있고요. 2월 말 중에 이제 중앙거래소가 열릴 거고 4월 정도부터 이제 5월 정도부터 되면 금융업을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한국의 좀 유망한 게임 회사하고 좀 제휴해서 5월부터는 게임 사업도 좀 진행하려고 하고 또 저희가 까몬빛 거래소가 추구하는 큰 축 하나가 뭐냐면 아이디어는 있는데 네. 블록체인 기술도 있고 아이디어는 있는데 자본이 없는 젊은 친구들을 저희가 이제 발굴해서 IO 전문 거래소를 한 6월쯤 하나 더 오픈해서 그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로드맵이 착착 나오고 계시는데 일단 P2P 거래소는 오픈을 했고요. 현재 되어 그리고 2월 달에 그랜드 오픈 전대적으로 2월 오픈을 말쯤에 이제 하고 그랜드 오픈할 것이고. 네, 거기에 금융 게임부터 뭐 IO 전문 거래소까지 아주 계획들이 탄탄하게 되어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소가 대표님뿐만 아니라 좀 활발하게 많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현재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약 150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많죠. 이제 암호화폐 그러니까 블록체인 신생 기업이 생기면 동시에 이제 암호화폐도 생기고 있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폰이 결국은 거래소가 아닌가. 또 한국의 이제 이 거래소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은행 역할도 하고요, 피지사, 벤사 역할도 하게 되고요, 캐피탈 역할도 하게 되고, 물론 거래소 역할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 코인 만들고 동시에 거래소 만들고. 근데 사실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쪽에 이 자금이 몰리다 보니 이제 사기 사건도 많거든요. 한국 법이 암호화폐를 만들고 거래소를 만들어서 상장을 하고 나면 그 사기죄에서 그리고 이제 먹튀를 해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도 크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참고 사항으로 이제 얼마 전에 스타벅스가 그 기프트 카드에 그 3개월 동안 모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3개월 동안요? 스타벅스가 3개월 동안 몇십억? 모은 네. 몇십억이 아니라 1조 6천억을 모았다. 네. 이게 이제 기프트 카드죠. 그 스타벅스가 모은 1조 6천억이 미국에 있는 중견 은행의 전체 수신고보다도 뛰어넘을 정도인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가 일반 국민들의 신뢰만 얻으면 정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거래소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도의 허점 때문에 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참 그리고 궁금한 게 거래소는 유망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베트남 현지에서 주목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는 베트남의 현지에서 저희가 이제 빈증시라고 하는 신행정도시인데 차를 타고 8차선 도로를 30분, 40분을 가도 끝이 안 보여요. 네. 일본의 베카맥스라고 하는 이제 거대 기업이 도로부터 이제 도시 설계를 다 하고 있는데 그 빈증시 전체 자문 변호사가 저희 같이 일을 하는 변호사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여기 집중하고 있는 곳이 그런 부동산 개발 사업 이쪽에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타트업 창업도 지원도 하고 있고 이제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까지 가서 이제 까몬빛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목표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 생태계의 어떤 모습을 원하셔서 이렇게 거래소 사업에 진출을 하신 건가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네. 제가 베트남을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가서 100만 원을 베트남 동으로 바꿔요. 그러면 이제 5.9%의 수수료를 띱니다. 그렇죠. 베트남 가서 돈을 쓰고 남았어. 다시 인천공항에 왔어. 50만 원 남았어. 다시 또 바꾸면 또 5.9%를 띄어요. 네. 이게 내가 냈다가 쓰고 남은 돈 다시 돌려줘도 5.9%를 띄는데 이게 우리 사장님 보시기에 네. 정의로운가요? 공정한가요? 좀 착하지 않죠.
현재 법에서는 공정한 합법입니다. 거죠. 네. 자본주의 논리는 합법이죠. 이제 네. 그게 자본주의의 어떤 탄생 배경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한국 돈을 나는 베트남 돈으로 필요한데 여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첫 번째 한국 돈이 먼저 달러로 갔다가 다시 이제 한국 돈으로 오죠. 이제 그런 것이 현재 자본주의 사회 하에서의 경제 제도인데 블록체인이 도입이 되고 거래소가 활성화가 되면 정말 공정하고 안정적인 서민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제외 한국인들 특히 많은 서민들이 적은 수수료로 이제 적은 수수료 송금과 환전 같은 걸 이제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또 베트남과 한국 베트남 내에 이제 블록체인 관련 학과를 만들어서 그런 인재들을 육성하고 싶은 그런 갖고 있고 또 까모미를 통한 블록체인 생태계는 아무래도 이제 동남아를 잇는 기축 통화로서 역할을 만들어서 네. 베트남을 통해서 한국으로 페이먼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이제 꿈꾸고 있습니다. 네, 저 송금 이야기하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모인이라는 회사도 있고 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송금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나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아예 정부에서 허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필리핀의 해외 이주 노동자 1,000만 명이 실제로 이제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이주 노동자들도 은행을 이용한 굉장히 이제 네. 은행을 통해서 필리핀 이주 노동자가 집에까지 돈을 보내는데 약 수수료가 25% 35%가 같은데요. 그럼 비슷한 모델인가요? 예, 저희도 그런 모델입니다. 아, 비슷한 모델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해부터 시작된 암호화폐 시장이 참 침체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암호화폐 발전을 위해서 거래소의 올바른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암호화폐와 블록체인과 거래소가 일단 융합이 돼서 일단 건전한 서민 경제 금융이 실현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 저렴한 수수료부터 비롯해서 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조금 불공정한 은행들이 서민들의 돈을 싸게 받아서 그렇죠? 네. 비싸게 이자를 받고 주고 또 이자를 연체하면 복리로 이자를 물리고 이제 이런 곳에서 조금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서민 경제 금융이 실현된다라면 조금씩은 그런 것들도 좀 바뀌어가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민 경제 금융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개인적으로 저는 자본주의가 오랫동안 400년 동안 지속돼 왔는데 어제 4차 산업혁명과 신금융 시대가 도래하면서 개인들을 위한 그런 좀 공정한 금융 거래가 좀 네. 시행되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까몬빛의 아미섭 대표와 함께 봤고요. 앞으로도 계속되는 활약 기대가 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재거리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블록체인 인사이트와 함께 풍부한 정보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앉아주세요.